김남국 논설위원님께서 먼저. 예.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저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디어 산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형편이라 기본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역시 신뢰도를 높이는 것,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평가와 보상 시스템 또는 사회에서 퀄리티, 저널리즘의 퀄리티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매우 적어서 피드백이 되지 않고 기자들 스스로가 자꾸 그 기본을 놓쳐버리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많이 지적해왔던 것은 왜 그렇게 특종상은 많은지 몰라 였습니다. 특종상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언론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지무지 큰 고민입니다. 그 위의 것, 그래서 정말로 저널리즘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지고 그것이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면은 그 언론이 굉장히 달라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기레기 소리 듣고 가짜뉴스 횡행하는 것으로부터 뭔가 그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길로 가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는 그런데 저널리즘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그 개발자가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좀 과하지 않겠나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널리즘 퀄리티를 평가하는 그 관점이 과연 하나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인 뒤에 그걸 갖다가 사회적으로는 퀄리티 평가 지수로 본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할 건가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봤는데 많이 헷갈렸습니다. 하나는 PEJ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서만 평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또 한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돼 있어서 좀 여쭤봐야지만 하고 지금 발표를 들었어도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개발 작업 과정에 그게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PEJ의 세 가지 항목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퀄리티 전부는 아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상당히 강한 쪽이고 한국 언론도 언론 학계에서는 그 기준을 많이 적용합니다만 실제 현업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오히려 더더욱 언론의 정파성을 요구하는 경향도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항목, 미국 언론에서 말하는 그 객관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그 퀄리티 지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2008년에 이건호 교수께서, 이화여대 이건호 교수께서 PEJ 지수가 나왔을 때 바로 했던 연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한미 신문 기사의 심층성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이라는 논문이었는데요. 그때 심층성 평가 지표로 바로 PEJ 세 가지 항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그때 수러를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썼느냐, 미확인 또는 추정 정보를 썼느냐 봤고요. 독창성은 흔히 말하는 특종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공개된 정보냐, 재가공한 정보냐, 아니면 단독 입수한 정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로 본다면 역시 언론 보도의 퀄리티를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언론의 경우에 많이 지적받는 것이 이 신뢰입니다.
물론 그 PJ 세 가지 항목이 신뢰평가에도 매우 깊숙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건호 교수 논문에서도 그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독창성이 강해질수록 심층성이 높은 점수로 나왔다.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 세 가지로도 상당히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구성 요소를 좀 더 다양화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언론을 평가해 주셨는데 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저 한겨레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7년 1월에 한겨레 취재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기자들이 다 서명을 하고 준수를 서약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밀하게 기사를 쓰도록 한 거고 저희가 지향했던 건 퀄리티 페이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익명 보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명 보도는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첫째,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하고 익명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났을 경우에 유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익명 보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보도할 때는 그 익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내가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데스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만약에 한다면은 익명을 남발함으로써 생기는 그 기사의 퀄리티 떨어진 거 굉장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제 데스크를 할 때 차근차근 준비를 한 뒤에 어느 날부터 한번 이제 단계적으로 관계자라는 표현을 없애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단 하루 만에 저희 부서에서 쓰는 모든 기사에 관계자가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장 하는 동안에는 저희 경제기사에서는 관계자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일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내 이름 빼줘.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내 이름으로 안 써도 되잖아. 이러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의 부서라든지 책임자 이런 형태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진짜 문제인 경우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취재원으로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바꾼다 하더라도 기사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한 회사 내 조직의 한 구성원이 이걸 한다면 강하게 이게 지속돼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뒤로 관계자 다시 드러났는데 이게 회사 전체 차원에서 그런 결의를 내서 해야 되고 또 바깥에서 그에 대한 압력과 평가가 있어줘야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익명 보도의 경우에는 그랬고 또 다른 하나 한겨레 아까 보니까 다양한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약하던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엄밀하게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보고 저희 보도 관행에 이런 게 있죠. 기사가 짧고 또 새로운 이해 당사자이면은 별도의 기사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는 좀 강한 정파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할 때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정 선배 저 옆에서 이렇게 흘끔흘끔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으셨어요. 그러고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거는 사회자의 위치가 살짝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예상을 확 깨고 이미숙 논설위원님께 다음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상을 깨고 와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의외성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문화일보 석간이고요. 국제부장으로 일했고 최근 이제 논설위원으로 간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지금 세 분 교수님께서 분석한 2016년 한 해의 기사는 문화일보의 경우 뭐 여러분들 다 읽고 겪으셨겠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제일 큰 뉴스였고 작년에 브렉시트 영국의 그 충격적인 또 브렉시트 투표 뭐 이래서 국제 뉴스가 이래저래 참 많았던 해였고요. 그래서 일면의 기사도 저희가 진출을 많이 했는데 석간의 발생 뉴스이기 때문에 근데 국제 뉴스를 일면에 올리면서 여기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 4개의 그 투명한 취재원들의 그 기본적인 충족 요건을 얼마나 저희 기사가 됐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한국 기사들은 일면의 기사가 편집부장 얘기 들었더니 뭐 많아야 200자 원고지 20매 뭐도 훨씬 못 들어가는데 톱 기사가 뭐 5.5매 200자 기준 뭐 세컨드 사이드 톱이 뭐 5매 그다음에 사진 넣고 작은 기사 한 4매짜리 2개 넣거나 3개 넣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명한 취재원 4사람씩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욕타임스 얘기를 하셨는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최경옥 사회 보시는 최경옥 부국장이 미국을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슈드를 써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는 신문이고 대졸자 이상 대학원생들 국제 문제에 관심 많은 지식인들이 읽는 신문이라서 뭐 직접 더블 코트 하지 않고 원고 일면 뭐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하면 10매, 15매씩 느리고 또 점프도 하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우리 신문이랑 비교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 기준에서라면 제 아무리 제1 발행부스에 뭐 C일보든 뭐 D일보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의 우리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뭐 한국적 상황이자 하면 또 한국적 민주주의 뭐 해서 그 좋지 않을 이미지가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좋은 산출법이긴 한데 한국적 언론 상황에는 많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4개 기준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문 미국에는 뉴욕타임스, 뭐 일본의 나사의 신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더 타임스를 들었는데 제가 국제부 데스크를 하면서 5년 동안 제일 많이 읽은 신문은 정파성을 떠나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머독이 뭐 샀다 하더라도 미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읽는 신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피니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칼럼니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새로운 책을 내거나 또 굉장히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인덱스 리포트를 해야 한다고 할 때는 광고를 전부 털어서 원고 기준으로 한 뭐 30매, 40매 들어가는 글을 싫더라고요. 광고도 없고, 뭐 그래픽만 조금 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뭐 로버트 케이건의 아주 신글이라든가 마이클 오슬린의 좋은 논문이라든가 책, 아시아 세기의 종말 나온 그런 책들을 요약해서 쓰는데 도대체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퀄리티 페이퍼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고요. 또 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뭐 니혼 게이자이가 사긴 했지만 아직도 영국 신문이라고 하고 글로벌리스트들은 다 읽는 신문인데 거기도 보면 오피니언 칼럼을 일면에 오늘 우리의 칼럼은 뭐 기드온 레츠먼이 저 미국 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썼다 하는 칼럼을 일면에 헤드라인 뽑아서 실는 그런 신문인데 그런 퀄리티 페이퍼는 논외로 하고 이제 NYT나 아사히만 갖고 한다고 할 때 퀄리티 페이퍼의 뭐 개념 정의부터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 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세 분 교수님께서
세계 신문과 이제 우리 국내 10대 일간지, 우리 최경호 부국장께서는 이제 매경 경제지가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지 저는 뭐 아침마다 보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일보가 여기 석간 대표 주자로 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분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 기사 분석이 이제 그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된 세 편의 논문, 뭐 어떤 교양곡이라고 하면은 뭐 1학장, 2학장, 3학장처럼 그렇게 잘 구성된 논문을 하나의 교양곡을 들은 느낌인데요. 몇 가지 이제 현업에서 데스크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 저도 이제 많이 만들어 보면 저희 국제부 문화일보 기자들도 와 있지만, 데드라인에 쫓기는 기자들은 그 신문이 발행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그 칼 같은 선에서는 질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시간과 이제 양적인 거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드라인을 밟으면서 이제 신문을 만들면서 그 인용이 적절히 됐느냐, 표현이 적절히 됐느냐, 문장의 품이 있느냐, 이런 거 참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경모 교수께서 쓰신 기사 품질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투명 취재원 수 4개, 이해 당사자 수 4개, 복합적 관점의 기사, 이것들은 제가 뭐 사회부나 경제부 데스크는 안 해봤지만 편집국장이 기사 판단을 할 때 보면 대개 이 요건에 맞는 기사는 경제, 뭐 사회 기사, 정치 기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제부 데스크로서는 이 4개 요건을 채울 방법이 없고, 꼭 이것이 아니라도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특히 문화 비평, 문화 현상 관련 기사들을 일면에 이제 주말에 많이 실는데, 그 기준에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뽑힐 근거가 상당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박재영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한 거는 그 이제 아까 우리 정남구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익명의 취재자들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갖고 나온 게 이제 어제 문화일보예요. 청와대 문정인 특보의 엄중한 경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앞선 나간 얘기들을 해서 미국 쪽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자 청와대에서 문정인 특보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주체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한 건지,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건지, 청와대 관계자는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 이제 논설위원실에서는 사설 그 회의를 하다가 도대체 누가 경고를 한 거냐, 문정인 특보에게. 그랬더니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가 그건 뭐 익명을 요구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일면에 저희는 기사를 쓰고 사설에서는 그 청와대의 경고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익명으로 한 거는 제대로 된 경고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 중앙 데일리 이제 영자, 외국인들이 보는 이제 국내 영자지인데요. 블루하우스 tells advisor his trial balloon failed. 블루하우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unofficial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피하려고 해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취재를 여기 당해 보셨겠지만, 우리 정창영 이사장님도 이제 연세대 총장 하실 때 이제 해보셨겠지만, 기자들이 이 연세대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쓰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쓰고 싶어
풀을 해주거나 얘기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총량진 빼놓고는 그 아랫분들은 연세대 관계자는 뭐 이렇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모든 조직의 장이 아닌 다음에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기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기사를 쓰는 우리 한국적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의 그 리처드 홀브룩이라고요. 그 보스니아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고 크리스토퍼 힐의 이제 상관이었는데 그분은 미국 국무부의 그 동아태 차관보하고 유럽 차관보 할 때 모든 브리핑을 원더 레코드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처드 홀브룩이 원더 브리핑만 하고 나면 백악관도 뒤집히고 국방부도 뒤집히고 국무부도 뒤집혀서 도대체 저렇게 잘난 척해서 미국의 모든 거를 자기 혼자 다 요리하는 것처럼 잘난 척한다고 해서 홀브룩 빼놓고 모든 사람이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더 레코드와 오프 더 레코드는 참 필요같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재차 들어서 교수님들이 연구하실 때 익명의 취재원 문제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나영 교수님께서 이제 퀄리티 저널리즘을 향하여 쓰시면서 사안 중심 기사, 맥락 중심 기사 하면서 한국이 사안 중심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뉴욕타임즈가 이제 맥락 중심 기사 강하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즈는 대학원 이상의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는 신문이라서 뭐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기자 일할 때부터 데스크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중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신문을 기사를 써라고 얘기를 했고 5매 이상 기사를 쓰는 거는 일기장에 쓰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안 중심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퀄리티 페이퍼를 지향하는 신문이 생긴다면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정파와 무관하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한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읽는 신문을 만든다면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겨두고요.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물론 2016년 1년치 신문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의 집권이 상당히 안정됐던 기간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요. 아사히 신문의 정치 기사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기타가 55%고 일본이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정치 기사가 이렇게 12%밖에 안 된 거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나희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요? 네, 방금 질문이 아사히 나왔으니까. 신문 말씀하시는 예, 방금 거. 이미숙 부장.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게 원래는 17개 캐테고리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 국제라든지 뭐 북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와 별개로 있었던 항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항목들이 기타로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여기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요. 묶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수치는 제 가방 안에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컨퍼런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에 현직 기자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현장의 문제점도 고민을 얘기하고 또 이의 제기도 하고 물론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전직 기자분들은 저널리즘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현장은 잘 아직은 이제 좀 까마득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미숙 부장 논설위원님 좋은 지적 이렇게 생산적인 지적과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경민 중앙일보 부국장님 예, 논평을 듣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고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꼴등인 신문에 그리고 2016년이면 제가 현장에서 제작을 지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상당히 난감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의 전부문에 걸쳐서 꼴등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우리 김민환 교수님께서 중앙일보에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지금 발표하신 그 기준으로 야단을 맞아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년에 걸쳐서 야단을 맞아왔는데 작년 성적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훨씬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식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 한식 세계화를 굉장히 밀어붙였죠.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식이 어느 나라 음식과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음식인데 수준이 좀 미달이다. 그래서 한식도 제대로 된 그릇에 담고 반찬은 4가지 이상, 육해공 다 곁들여서 와인은 와인잔에 이렇게 담아서 깔끔하게 내놓자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기준들은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음식이라 함은 퀄리티 있는 음식이라 함은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기자로서는 딱 한 가지 든 생각이 반찬 4가지에 육해공 다 있고 국, 밥 다 있는 한식이 과연 찌그러진 냄비에 담긴 라면보다 맛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맛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이라 하면 기사로서는 영향력 또는 사회를 변화를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뭐 이런 잣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남구 논설위원이 정파성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같은 기사를 JT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신문 기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만약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다 한다면 그 기사가 과연 좋은 기사의 범주에 속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실명 취재원을 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아까 정남구 논설위원이 부장일 때 관계자라고 하는 걸 없애봤더니 실제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옆 부서의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쓰는 기사는 배제할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담당하는 직접 당사자로부터 딱 부러지는 증언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의 사람들을 주변부를 이렇게 훑어서 그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당히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에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관계자를 남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 특파원을 했습니다. 뉴욕 특파원을 했는데 중앙일보 그래도 뭐 3대 언론사라고 하는 중앙일보에서 뉴욕에 보낸 특파원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엔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니케이 신문에서 파견된 특파원은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고 또 그 5명이 현지인 그 도우미들을 다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뭔가 발표를 할 때 영어 스크립트로 다 쳐서 일본 기자들한테 주는 도우미들이 한 명씩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엔에 5명 출입이고 그 당시에 노모가
뉴욕 양키스의 투수로 있었습니다. 노모를 커버하는 기자가 3명, 그다음에 월스트리트를 커버하는 기자가 또 한 4-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들은 바로 아까 이미숙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 기사를 5명, 10명의 실명 취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에서 혼자 파견된 제가 유엔의 관계자들을 5명씩 취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사의 수준은 해외 언론을 베끼는 거죠. 국제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결국 시장의 크기의 차이가 아닌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 시장을 상대로 하는 언론사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일본 언론처럼 커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언론사의 화두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신문 제작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 수에 제약이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론들이 바꿔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일 제작하는 동타 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기획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면부터 다 기획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 신문들은 보면 당일 벌어지는 일을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10시에 보통 이제 편집회의를 하는데요. 10시에 보고를 하면 신문에 쓴다 만다가 결정이 되는 게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결정이 돼서 그때서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6시쯤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사를 쓰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실명 취재원과 복수의 이해 당사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를 남발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과거에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고 모바일 인터넷으로 모든 뉴스를 다 보고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당일 제작 동타를 따라가는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일보도 이번에 지면 개편을 하는데 동타 뉴스면을 하나를 줄이고 오피니언을 면을 늘립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오피니언이 2면이었는데요. 이번에 지면 개편을 하면서 6개 면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오피니언 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 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동타 뉴스는 인터넷 방송에 다 뺏길 수밖에 없고 신문이 가야 할 방향은 분석, 해설 또는 기획, 오피니언 이런 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4가지 기준, 3가지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는 기사들이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변명과 비슷하지만 아까 비슷한 얘기를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 영미 신문과 다른 점은 뭐냐면 기자들의 그 전문 용어로 1톱 3박이라고 합니다. 1톱 3박. 1면 톱을 쓰면 3면에 관련 박스를 쓰는 그런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면에 항상 그 중요한 기사는 1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400자에서 1,800자 사이에 1면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4면, 5면에 걸쳐서 펼쳐서 그와 관련된 박스 기사를 적어도 3꼭지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1면부터 4, 5면에 있는 모든 기사를 한 꼭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실명 취재원들이 풍부하게 들어가게 되고 뭐 관점도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신문 제작 방식이 관점이 복잡한 거는 분리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오늘자 일면 같은 경우 이제 그 원전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일면에 그것만 딱 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했다. 그것만 쓰고 사면 톱은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줄였다가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서 다시 원전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사면 톱박스입니다. 그리고 오면 톱박스는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11기의 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 한다. 그래서 틀림없이 전력난을 겪게 될 것이고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붙었습니다. 그 밑에는 뭐가 붙었냐면은 원전을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따로 별도의 박스로 붙입니다. 그리고 사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의 경우는 반반 엇갈립니다. 독일은 원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갔고 영국은 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사를 각각 분리해서 쓰고 일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기사만 딱 쓰는 거죠. 이게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일면 기사만 비교를 한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타임즈는 이 5꼭지의 기사를 다 하나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따만한 큰 면을 하나를 다 채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관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취재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5개로 쪼갰으니까 일면과 일면만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언론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용구를 쓰는 제목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언론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편집 기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시스템. 이게 영미권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은 편집 기자라는 게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있지. 제목을 거의 기자가 답니다. 근데 우리는 편집 기자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배치하고 제목을 달고 그래픽 사진을 뭘 넣고 하는 거를 편집 기자가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 기자들 사이에서는 취재 기자와 편집 기자가 차별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재 기자가 할 수 있는 걸 편집 기자가 하는 수준이면은 박살 나는 거죠.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취재 기자가 할 수 없는 자극적인 제목과 눈에 확 띄는 편집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구를 많이 쓰고 또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달게 되고 이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만 예를 들면 편집 기자 수를 많이 줄이고요. 템플릿이라고 해서 편집을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유형을 아예 딱 정해놓고 그 유형에 들어가는 기사의 양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기사를 쓸 때부터 그 기사가 A 타입이다 그러면 1450자 써서 보내면 그냥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기자가 그걸 뭐 만지고 다시고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줄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한식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이 맵고 짜고 한 거와 똑같이 우리나라 그 언론 환경과 독자의 취향 자체가 이렇게 섹시하고 뭔가 눈길을 확 끄는 제목이 아니면 눈길을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인용구를 많이 달게 됩니다. 인용구가 가장 그 섹시한 그 충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언론의 큰 또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연공서열형 기자 구조입니다. 한국 언론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서 1기, 2기, 3기, 4기 제가 중앙일보로는 28기인데 이렇게 기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아갖고 그 기자를 도제식으로 훈련시켜서 중앙일보에 맞는 기자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부장, 제가 경제부장을 했는데 경제부장을 하고 나면 취재 기자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나 동기 부장 밑에서 현장 기자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을 하고 나면 그 기자가 굉장히 그 경험도 많고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나 동료가 부장이 되면 그 밑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기자들이 이 외곽으로 돌게 되고 또 뭐 관리직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사로서는 굉장한 손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선임 기자, 뭐 전문 기자 이런 타이틀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장을 하고 뭐 국장을 하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됐을 때 붙여주는 명칭입니다. 선임 기자, 뭐 전문 기자 이런 타이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퀄리티 높은 기사들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기자 충원 시스템도 지금까지처럼 이 신입사원을 뽑아가서 키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지에서 또는 인터넷 신문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자질을 입증받으면 다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를 소개를 드리면 제가 혹시 여기 학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를 입사하기 위한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은 인터넷 신문이나 지방지에 가서 빨리 자리 잡는 길입니다. 벌써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입사원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 한 200대 1, 300대 1인데 다른 신문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자를 뽑아오는 비율이 지금 중앙일보 전체 기자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입사원으로 중앙일보 들어오기 위해서 언론고시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그 언론사로 가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그걸 토대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자 충원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지금의 환경에서 언론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든 토론회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패널이나 이렇게 주제 발표나 이렇게 해보면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면은 자꾸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교수님들이 계속 메모하고 계시고 우리 정남구 선배님도 옆에서 계속 메모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다.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으시더니 왜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나는데요. 그 현업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다른 어려움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이면 우리 독자가 평가해 줄까? 두 번째, 그 평가가 정말 회사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퀄리티 개선 그쪽으로 가야지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현실적인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미디어 지형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제가 올해 본 것 중에서 약간 놀란 것은 일본 와세다 대학의 케이스입니다. 와세다 대학 저널리즘 연구소가 지난 2월 1일에 와세다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독립 매체를 창간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으로만 내보내고 있고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기자 10명 정도, 10여 명하고 저널리즘을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리서처로 참가해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7번째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센터는 기부금만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사실 처음인데, 아사히 신문만 하더라도 기자가 2,000명이거든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왜 퀄리티가 안 올라가 생각하는데, 아까 지표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게 꼭 사람의 숫자나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독자에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기존 관행에 있는 기존 관행에 머물고 있는 언론이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와시다 크로니클이 처음인데, 미국은 대학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저널리즘 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현재 언론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모르겠어요. 어느 한 언론이 우리는 완전히 환골 탈퇴를 해가지고 가보겠다, 이런 과감한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언론인들이.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밖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안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언론인 전체가 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갖고, 그쪽이 우리에게도 좋겠구나 하고 간다면, 그게 힘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독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시도라 생각하고 그걸 정말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표로 지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한 2개 내지 3분한테만, 2분 내지 3분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한번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반성을 하시느라고 차마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발표하신 우리 김경모 교수님이나 박재현 교수님 또는 이나연 교수님, 혹시 부연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 분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왔고요.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좀 배울 게 많아서 받아 적었고요.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우선 익명 보면은요, 익명 뉴욕타임즈도 일면 기사 분석하면은 익명 취재원 개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는 기사가 기니까 취재원이 워낙 많은 가운데 익명 개수는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할 수는 있다. 제가 볼 때 뉴욕타임즈, 그러니까 2006년에 한겨레가 만들 때, 취재보도 준칙 만들 때 모델이 됐던 게 뉴욕타임즈 윤리 규정입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은 이제 제가 읽었을 때 큰 차이는 이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 취재원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외로 둔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신문의 가장 큰 차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지면에서 그렇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이걸 얼마나 원칙으로 두고 있는가에 관한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기사를 다 만들어 놓고 기사의 핵심이 되는 취재원의 실명 노출, 그러니까 실명을 허락받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기다렸다는 기사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도 굉장히 여건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았던 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정파성 같은 것도 우리 쪽은 소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객관성과 조금 다를 수 있다랄지, 또는 아까 좋은 의견인데 중앙일보의 정 기자님께서 기사의 맛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원칙,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관행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왔죠. 열심히 해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사실은.
신문의 뭐 어떤 뭐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가, 그다음에 방송의 시청이 얼마나 뭐 줄었는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면 굉장히 비참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여건이 있긴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 그럼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토론자분의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한다는 거죠. 일본 기자 뭐 아사히 2,000명에 요미우리 3,000명이고 뉴욕타임즈 1,000명이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사가 짧다. 그렇죠. 그죠? 뭐 일톱 3박 쓴다 뭐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1톱 3박을 하지? 왜 우리는 1톱 3박을 고수하고 있지? 그럼 미국은 왜 그럴까? 미국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편집하는 관행 체제를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본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현업의 어려움 같은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도 뭐 현업 떠난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사실 또 새로 들으니까 새로 정말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봅니다. 예, 이게 이렇고 이랬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기자 숫자가 적고 뭐 지면이 이렇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래서 왜요? 이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왜 그런 생산자의 고충을 소비자한테 얘기하려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걸 다시 말하면서 그런 걸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사가 재미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뭘 알고 싶은데 기사 읽고 나면 더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배우고 싶은데 읽고 나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짜증나서 못 읽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는 전혀 별건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여러분들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중앙일보 경험도 있지만 뭐 타 신문의 경험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국장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편집국장님이 그 다음날 당장 실행했어요.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왜 안 바뀌느냐? 안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한 번에 뭐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좋게 바꾼다고 한들 이게 시장에서 알아줄까 우리 노력을 그다음에 경영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실만 하지만 그 전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예. 그다음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해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독자들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기자님들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노력들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럼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 완전히 쳐져 있는 그래프를 상승 커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 말씀 좋고 또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재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맞으시네요, 옛날에. 예. 지금 이번에 분석의 대상이 된 일간지가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또 파이낸셜 타임스나 매경이나 이런 아주 고퀄리티 페이퍼는 좀 빠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많은 인터넷 언론, 나홀로 언론, 그다음에 이렇게 보도자료 위에서 아래로 쭉 긁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앞부분 고치고 뒷부분 고쳐서 붙여넣는 그 수많은 쏟아지는 그 기사들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정성 들여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퀄리티 페이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우리 여기 저희 그 현장에 계신 우리 현업에 계신 선배들하고 다 똑같이 뭐 언론 환경 너무나 변화하고 있고 외국하고 비교할 때 가장 아마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포털에 의해서 기사가 취사 선택되어지고 걸러진다는 점. 독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그 기사를 더더욱 자극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또 저희는 방송을 뭐 제어가를 받으려면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기에 목줄이 맨 언론사들도 있고 또 광고주 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또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또 김영란법 이후에 특히나 더더욱 국세청 건드리지 마라 검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언론의 본질은 그 권력에 저항하고 센 놈 이렇게 하고 붙는 게 아주 본질적인 건데 그거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 이런 뭐 한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머지 뭐 디지털화나 인터넷 언론의 뭐 이런 거나 또 파편화된 거나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변명이 될 수 있겠는가. 최근에 제가 박종철 30주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당시에 뭐 그때는 전 대학생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기사 쓰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들려 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때도 그럴 때도 기자 정신이 살아 있었고 시퍼렇게 어떤 결기를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된 환경만을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저기 아까 박지원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 익명의 취재원이라든가 또는 투명한 공개 또는 정확한 취재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더더욱 기본을 지키는 그런 노력은 언론사마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 익명의 취재원에 의해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또 혼이 난 케이스가 그 SBS 세월호 해수부 공무원의 익명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들 스스로가 특히나 퀄리티 페이퍼를 지향하는 언론인들 스스로가 좀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가다듬고 반성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